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0일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께 30일의 고급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와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여러분께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0일의 고급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전에 차였던 30회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좀 상향 조정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좀 한 번은 좀 쉬었다가 한 번은 좀 어려웠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부분들 제가 이제 깊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깊게 하는 부분들은 깊게 해야겠지만 그 깊이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내시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내신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이 31회 시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32회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요. 30일의 고급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정치사 파트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었고요. 역시 문화사 파트, 그 지역을 물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문화재를 묻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치사와 문화사 파트가 거의 한 80% 이상에 육박했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인물사, 그 다음에 시기를 묻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문화재를 묻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거의 전 회차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능검만의 특화된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한능검의 승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매번 나오는 시험이죠.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자, 단양군 수양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분명히 앞에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물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뭡니까? 주먹도끼라든가 집게 등의 15,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답니다. 자, 주먹도끼 집게 나왔어. 이미 끝났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몸돌, 격지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구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석기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1점짜리 이거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가락바퀴.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원시 수공업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역시 언제죠?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그쵸? 우리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동 생활을 통해서 수렵이나, 그쵸? 수렵, 채집 활동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 이동 생활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구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제했다. 자, 고인돌 나옵니다. 지배자가 나옵니다.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계급 발생한 거 언제부터죠?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거했다. 반달돌칼,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뭐가 시작되죠? 바로 농사가 아니죠. 벼농사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 벼농사에 대한 어떤 그 도구를, 벼농사 도구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반달돌칼이라는 유물입니다. 자, 이 반달돌칼 곡물 수확 딱 나오면 어디죠? 언제죠? 예, 청동기 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쵸? 5번 가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식량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그런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아주 쉬운 거죠. 신석기 시대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 이제 여러 나라, 그렇죠?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어떤 문제죠. 역시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단골 문제입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제천 행사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가는요 뭐냐?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답니다. 동맹, 10월에 동맹. 다음에 나라는 해마다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 자,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열리네요. 자, 5월은 뭐라고 하냐? 이 나라는 5월에
수립날, 10월의 계절제라고 불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뭐예요, 가는? 가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고구려. 그죠? 가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읍군이라든가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있었답니다. 자, 읍군이라든가 삼노라고 불린답니다. 자, 읍군 삼노 어디죠? 예, 옥저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동해도 있죠. 자, 옥저와 동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유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사회 풍습은 좀 다르죠. 옥저는 뭐 민면의제라든가, 아니, 민면의제가 대표적인 어떤 사회 풍습이라고 한다면 동해 같은 경우는 뭐 책화, 뭐 조계혼 같은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읍군이나 삼노 같은 군장에 있는 군장국가의 형태였고요. 경제적으로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약간 압력을 받아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셨으면 알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쵸? 예. 그래서 고구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대가들이 사자, 조위, 선인들을 거느렸다. 자, 요게 어디 얘기냐? 바로 고구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가라고 한다면요, 고구려의 대가. 바로 이거 언제냐면 초기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초기 고구려. 초기의 고구려는 어떤 국가였죠? 바로 연맹국가의 형태였었습니다. 연맹국가. 연맹국가의 형태가 바로 이제 초기 고구려의 모습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여나 고구려나 다 뭐라고 하죠?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죠. 오부족 연맹체. 그 오부족의 그 군장들을 뭐라 부르냐? 바로 대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가.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오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계루부, 전로부, 그 다음에 연노부, 순노부, 소노부 이런 어떤 5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 부족에서의 어떤 부족장들, 바로 그 군장들을 우리가 대가라고 부른다. 그 대가들을 이제 관지 걸었으면 고추가 상가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다는 거죠. 왕 아래서. 그렇죠? 그들 밑에도 누가 있었다? 바로 사자라든가 조이라든가 선인들을 거느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셨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다.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다. 책화. 금 넘어가면은, 그쵸. 경계를 지어놓고 넘어오면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하는 거죠. 이거 언제죠? 어느 나라죠? 바로 동해에 대한 풍습이 되겠고요. 자, 제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제가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디죠?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제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게 되죠. 부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가나. 도둑질한 자에게는 12배를 변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일책 12법이라는 거야. 이거 일책 12법 어디? 그쵸? 부여라든가 아니면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2배를 배상하는 일책 12법. 자, 부여 고구려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여러 나라의 성장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경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자, 가는 어떤 국가냐? 대성동 고분군. 그치요. 이미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나왔어요. 대성동 고분군. 자, 이 출토된 판가봇이 제작 수준이 매우 높다. 자, 일단은 철가 판가봇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계 제작 수준이 높다라는 거. 자, 대성동 고분군 어디를 얘기하냐? 금관가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관가야. 우리 가야연맹체가 생기면서 가장 대표적인 전기가야연맹체를 이끌어왔었던 주도 세력이 바로 이제 금관가야가 되겠죠. 대성동 고분군이 금관가야라고 하면 대가야는 어디가? 대가야. 대가야는요. 우리 이제 저기 고령 지역에 있죠. 고령 지역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이 있어요. 지산동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해야 되냐? 바로 대가야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성동 고분군. 이거 어디냐? 바로 김해 지역이죠. 김해 지역. 자, 바로 금관가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능검에서는요, 금관가야를 제시한 다음에 대부분 다 보기에 가야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금관가야, 바로 가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동시전. 자, 신라 때 가면요,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통일신라 이전이에요.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거를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동시전입니다. 이거 언제냐면요, 신라 지증왕 때 얘기해요. 지증왕 때.
신라 지중왕 때 동시전이 설치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좀 생소하죠? 네. 이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언제냐? 바로 고구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구려. 언제가 아니고 이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낭랑이라든가 왜든가 활발한 교육을 했다. 그쵸? 낭랑이라고 왜든가 활발하게 무슨 교육을 했어요? 그쵸? 철기를 수출했죠. 철을 수출하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왜와 낭랑과도 상당히 교역량이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금관가야 이전의 변한 때도 볼 수가 있고요. 금관가에서도 이 모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했다. 우리 진대법. 그렇죠? 농민 안정책, 빈민 구제책의 대표적인 최초의 어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가 중에 최초로 이제 이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중에서 어느 왕 때요? 고국천왕 때. 의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국천왕 때 누가 건의했냐면요.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이 왕에게 건의해서 이 진대법을 최초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 때 가면은 흑창, 의창으로 이어지고요. 조선 때로 가면은 이제 황곡으로 이제 그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당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특산물, 당궁, 짧은 화살, 과하마, 아주 과실나무 아래로 가는 아주 작은 말, 그 다음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자, 이거 어디죠? 바로 동해에 대한 얘기예요. 동해. 동해에 대한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3번 충분히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권 딱 요러고 하면은 금관가야, 가야, 그 다음 철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4번. 자, 이런 시기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한능검에서는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거. 자, 이 고급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들이 나오면은 당황을 하세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워드만 찾아내면 된다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고요. 왕이 사신을 보내 살해하고 방물을 바쳤다. 방물이라고 하는 그 특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여기 확실한 게 나오네요.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우리 태학 설립 하면 누굽니까? 예, 4세기. 예, 고구려의 누구죠? 소수림왕이잖아요. 태학 설립, 율령반포, 불교공인. 그쵸? 여러분들 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학 설립 나왔고요.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다라는 건, 이쪽에서 전진후부터 불교를 도입하였구나, 받아들였구나. 이런 걸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왕이 군사 3만 명을 건들고 백제를 침공하여 도읍 한성을 점령했다. 자, 백제를 침공해서 도읍 한성, 백제의 도읍이었던 한성을 점령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8,000명의 포로를 잡아 돌아왔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느 나라 왕이 지금 백제를 침공해서 한성을 점령한 거 딱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예, 5세기 말에 누구죠? 예, 고구려 역시 광개토대왕이 아니죠? 예, 장수왕 때 얘기입니다. 장수왕 때. 자, 장수왕 때 얘기. 여러분들 이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고구려로 얘기한다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장수왕의 아버지가 광개토대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광개토대왕, 영락대왕. 예, 바로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예, 아마 소수림왕과 장수왕이 이렇게 딱 했다면 중간에 광개토대왕 분명히 그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자, 신라의 대야성. 당시 김춘추의 사위가 이제 지키고 있었던 성이 바로 대야성인데요. 이 대야성을 침공했을 때가 언제냐면 7세기 백제의 의자왕 때예요. 의자왕 때. 의자왕 때 대야성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대야성 이외에 40여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백제뿐만이 아니고 고구려와의 어떤 협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백제의 어떤 공격이 특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신라의 재상이었던 김춘추가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로 가게 되고요. 고구려의 영계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한강 유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돌연 포기하고 어디로 가죠? 예, 당나라로 가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자, 왜를 격퇴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 얘기예요? 광개토대왕 그리고 이제 신라 때는 내무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당시 신라 내무랑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도성에
지금 왕궁에 왜가 쳐들어왔으니 도와주세요. 그때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예, 신라 경주로 향하죠. 금성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이제 왜구를 격퇴시키고요. 거기에 왜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금관가야까지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당시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이 연결선상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신라가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를 강화했다. 병부 설치 나오면요. 언제냐면 6세기 법풍왕 때죠. 법풍왕 때. 우리가 법풍왕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령반포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돈의 순교에서 불교 공인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병부 설치. 이런 것들이 법풍왕의 대표적인 업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고구려와 대반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자, 여러분들 낙랑군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반군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반군? 낙랑군 축출은 누구예요? 예, 4세기 미천왕 때죠. 정확히 연도로 따진다면 313년도에 이제 낙랑군을 축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남아있었던 그 중국 세력이었던, 한반도에 남아있던 그 중국 세력 대반군까지 축출하고 어디까지 가냐? 서안평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고조선 영토를 어느 정도 확보했던 왕이 바로 이제 미천왕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 우리 교재에서는 이 미천왕이 크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추가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했다. 백제가 평양성 공격, 고구려 왕 전사. 요거 누구죠? 고국에서 원통하게 돌아가신 왕,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고국 원왕. 371년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4세기 말이죠. 그죠? 4세기 말. 자, 언제죠? 고국 원왕. 그죠? 고국 원왕은 고구려 왕이었었고요. 당시 백제에서 공격했던 왕은 근초 고왕이 되겠죠. 근초고왕 전성기 때, 백제 전성기 때 바로 고구려 평양성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 자, 4번, 5번 같은 경우는 소수리망보다 이전의 얘기고요. 의자왕 같은 경우는 이거 이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풍왕도 역시 이후의 얘기고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5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즉시 인물 문제입니다. 왕 다 인물들이니까요. 자, 인물 문제. 가왕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딱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이비석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성을 차지한 후 지역민의 공운을 표창하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우리가 적성, 적성이 무슨 성이지? 여러분들, 중상류 지역 적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웠답니다. 우리가 이제 적성이라고 하는 거에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진흥왕 때를 떠올려 봅시다. 진흥왕 때 어떤 4개의 순수비, 그렇죠?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4개의 순수비를 세웠어요. 자, 순수비. 어머, 나 순수해. 이런 순수비가 아니고요. 예. 직접 왕이 순례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북한산비 있죠.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지역에서 마운영비, 황초령비 있고요. 그 다음 가야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창녕비를 세워요. 그 4개의 순수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를 또 추가한다면 고구려와의 영토에서 고구려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남한강 중상류 지역을 차지했던 거기서 이제 세운 비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단양 적성비예요. 단양에 있는 적성비.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딱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단양 적성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양 적성비. 자, 단양 적성비 뭐죠? 언제죠? 진우왕 때, 신라 전성기였던 6세기 신라 진우왕 때 얘기입니다. 신라 진우왕 때. 바로 신라 진우왕 때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신라 진우왕, 이 단양 적성비가 신라 진우왕 때의 어떤 그런 세운 비석이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죠. 쉽죠, 그러면은. 그렇죠? 첫 번째. 원광에게 걸사표를, 자, 걸사표라고 한다는 건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6세기가 지나고 나제 동맹이 깨지죠. 왜냐? 신라 진흥왕이 이제 혼자서 한강 지역을 독차지해 버리면서 이제 성왕이 관산성까지 갔지만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 이후에 이제 나제 동맹이 깨지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 관계, 여제 동맹이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어느 왕 때냐면요. 6세기 진평왕 때, 진평왕 때, 원광에게, 세소고개 만드신 분이에요. 세소고개. 그쵸? 화랑도의 어떤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세소고개를 만드신 이 원광법사에게 수나라에 이제 구원을 해달라, 라는 구원문을 요청하는
서찰이 바로 이제 걸사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걸사표. 수나라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구원의 어떤 그런 요청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원광에게 걸사표를 지켰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6세기 진평왕 때 얘기고요. 자,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 정복. 이건 언제죠? 역시 6세기 언제죠? 지중왕 때 얘기입니다. 지중왕 6세기 초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자, 거칠부의 국사라면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역사서는 언제 편찬한다고 했죠? 제일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갈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역사서래요. 그쵸? 뭐,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때고요. 신라는 언제예요? 진흥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잘 나갔다라고 한다면 장수왕 때, 뭐, 광개토장 이렇게 떠올리는데, 영양왕 때 지었다라는 거. 그쵸? 신집이라고 하는, 이문진에 의해서 신집이라고 하는 또 역사서가 그때 고구려에는 편찬이 되게 됩니다. 자, 거칠부 국사, 진흥왕 때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집사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중시라고 하겠다. 자, 집사부 설치, 장관 중시하면 우리가 항상 통일신라 전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권이 강해지는 그 전후를 얘기하는데 이 집사부가 설치되고 장관을 중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중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시중이 아니었고요. 중시라고 불렸어요. 요거는 언제였냐면요. 우리 이제 6세기 진덕여왕 때입니다.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중시라고 불렸다가 이게 이제 통일을 전후하는 시기. 그러면서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집사부와 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이후에 문무왕, 신문왕 때 가서 왕권을 보좌하는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집사부와 시중이에요. 근데 설치된 거는 언제다? 진덕여왕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 이거 언제죠? 역시 6세기 지중왕 때입니다. 지중왕 때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자, 백제군이 신라군과 연합했답니다. 뭡니까? 나제동맹이 형성된 거죠. 나제동맹. 그렇죠? 나제동맹을 통해서 누구를요? 고구려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무엇을 잃었어요? 한강유역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한강유역 상실. 자,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참 고급 문제라고 하지만 참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나제동맹이 고구려 공격했다? 누구 했었죠? 이때? 예. 바로 신라는 진흥왕이었었고요. 백제는 성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결국 빼앗았죠. 빼앗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진흥왕이 이 성왕을 배신하고 혼자서 한강을 독점해버려요. 예. 성왕이 지금 이제 잠이 안 와요.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흥왕을 치는 거예요. 자, 신라 공격하자. 예. 계획 없이 그냥 간 거죠. 가갖고는 진흥왕 공격한 거예요. 했는데 어디에서? 관산성에서. 관산성은 지금의 이제 충청북도, 충북 옥천 지역이거든요. 예, 충북 옥천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왕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이제 신라의 장군이었던 김무력 장군에게 결국은 죽어요. 예, 죽게 됩니다. 요 상황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가 금관가해를 병합하였다. 금관가해 병합 언제죠? 예, 진흥왕 이전이죠. 예, 언제요? 법흥왕 때요. 법흥왕 때. 신라 법흥왕. 바로 진흥왕 전이죠. 예, 진흥왕 전입니다. 자, 그다음 고구려가 평양으로 옮겼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긴 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427년도가 되겠어요. 427년도. 어쨌든 장수왕 때입니다. 5세기입니다. 이거 6세기, 5세기 때죠. 자,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 패배하였다. 그렇죠? 빼앗은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이 신라로 쳐들어갔다. 근데 관산성에서 패배하고 전사였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고구려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 우리 광개토대왕, 넓게 땅을 여신 대왕이다라고 해서 이제 광개토대왕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연호가 상당히 어떤 그런 중국과의 대등함, 중국과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적으로의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연호가 바로 영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을 영락대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락대왕. 이 광개토대왕이죠. 언제입니까? 5세기, 4세기 있죠. 4세기 말이죠. 4세기 말.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개토대왕.
자, 5번 가겠습니다.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고구려는 전진, 백제는 동진. 이거 언제죠? 예, 침류왕 때죠. 침류왕 때. 침류왕 때 얘기입니다. 자,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정답을 3번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런 어떤 사료들이 있으면은 역시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데, 예,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게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키워드 찾아볼까요? 네,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간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이 백강이라는 게 나오네요. 백강. 그렇죠. 뭐 백강이라는 게 나오고 백광 군대에서 육군과 합세해서 어디로? 예, 주류성으로 갔답니다. 예, 주류성으로 갔고요. 여기에서 누구와? 외국 군사와 만나서 4번 싸서 모두 이기고 뭐 배 400척을 불사르고 막 그랬다라고 삼국사기에 이제 전하고 있죠. 자, 백강 주류성 외국 군사. 우리가 흔히 이제 백강 전투라고 불리는 거죠. 백강 전투. 이거는 여러분들이 백강 전투는 시험 문제에 우리 한능급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백강 전투 언제 쪽이에요? 그렇죠? 예, 백제 부흥운동 때의 모습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때. 백제 부흥운동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전투는요, 누가 지원했냐면 외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백제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외가 이제 백제가 이제 사비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원을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백강전투는요, 연도로 따지면 663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류성이란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류성, 임존성 이런 거 나오면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 언제 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황산벌 전투 이후죠.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개백의 5천 결사대가 백제 5,000명 결사대가 결국은 그 김유신의 신라 5만 군대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던 그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 그러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됐죠. 멸망한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흥운동을 펼쳐나가죠. 바로 정답은 그래서 디귿이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그러면 언제 일어났을까? 고구려 부흥운동. 바로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이제 이때 고구려 부흥운동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화 문제네요. 지역을 딱 제시한 다음에 문화재를 묻는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문화재 또 특징 딱 나오고 있고요. 네,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여에 있답니다. 자, 부여는 이제 사비죠, 사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입니다. 자, 이 탑 소개 한번 볼게요. 목탑의 구조를 석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목탑 구조 형식의 석탑이에요. 자, 목탑의 형식을 하고 있는 석탑이다. 여기까지는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더 보겠습니다. 뭐 목조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뭐 등등 나오고요. 1층 탑신에는 여기 나오네요. 자, 1층 탑신에는 백제 멸망 후에 당의 장수 소정방이 쓴글이 날려있다. 쓴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탑신이 어디입니까? 예, 탑이 올라가기 우리 3층 하면 여기가 1층, 2층, 3층인데 여기가 탑신부, 탑의 몸체 아래쪽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예, 소정방이 백제 멸망 후에 글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요, 백제를 정벌하다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요, 이 탑이 이름이 뭐였었냐면 평제탑이라고 불렸어요. 참 그쵸? 좀 씁쓸한 탑의 명칭이었습니다. 예, 평제탑 뭡니까? 백제를 평정했다. 백제를 평정했다. 그런 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불리죠. 예. 정확히 뭐죠? 예,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5층 석탑. 여러분들이 문화 공부 역시 대표적인 석탑들, 각 삼국의 석탑들이라든가 불상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조 하나 드리면은 요 앞에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요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가지 마시고요. 앞에 이제 부여라든지 아니면 뭐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지역명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쉽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사자가 3마리가 있어요. 자, 이게 구례에 있는 거거든, 구례. 구례에 있는데,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뭡니까? 예, 어디 있죠? 경주에 있죠. 경주. 불국사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불리고 있죠? 예,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석가탑이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그 탑이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요. 양양에 있어요. 양양.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진전사지 역시 3층 석탑입니다. 요 진전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 약간 특징이 있어요. 좀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특징이 있는데 우리 탑을 딱 보시면 알고 있어요. 예, 여기다 조각을 새겼어요. 불상 조각을 여기다가 이제 새겼다라는 거, 요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부조로 이제 이 불상을 새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요, 이거 어디냐면은 역시 경주 간포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문사지, 예, 신문학 때 만든 거죠. 가문사지 3층 석탑. 제가 이제 시대를 왜 얘기 안 하냐면 1, 2, 3, 4번 다 언제 얘기해요? 언제? 예, 바로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만든 대표적인 석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개다.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 약간 좀 하대, 신라 하대에 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백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셨죠? 예. 9번 가겠습니다. 역시 또 인물 문제네요.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라고 하는 개창했다는 얘기예요. 화엄종을 처음으로 여셨다. 라는 분인데, 화엄종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죠. 화엄종 누굽니까? 바로 의상이죠. 옷을 잘 입는 분이야. 예. 의상입니다. 의상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모르겠다. 화엄종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낙산사 부석사 창건, 우리 부석사 창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엄사상 뭐 또 나오네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상이라는 거, 우리 통일신라에서 불교 사상이라고 한다면 의상과 누가 있죠? 원효가 있죠. 원효대사 있죠. 의상과 원효대사, 여러분 충분히 이런 것들은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합니다.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의상, 원효가 대표적인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해초 스님, 그렇죠? 해초가 이제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했죠. 편찬했죠. 저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이제 중기 때 대표적인 의천, 천태종, 그 다음에 진울, 예, 조계종, 그 이후에 이제 뭐, 해심,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이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승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몇 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교 같은 사상 정리할 때는 꼭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의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가 아니고요. 의상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화황계를 지어서 왕에게 조언하였다. 화황계. 자, 왕을요, 꽃에 비유합니다. 자, 모란꽃에 비유해서 이제 왕에게 도덕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설총이에요, 설총. 이게 설총이 언제 인물이냐면요.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인물입니다. 신문왕 때. 네, 설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2번.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건의했다. 자, 누구냐면 자장대사입니다. 자장대사. 자장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황룡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을 처음에 건립을 한 건 어느 왕 때냐?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인데요. 구층목탑을 건립한 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입니다. 선덕여왕 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황룡사랑 황룡사 구층목탑이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게 아니고요.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지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승려들의 정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 요거는 이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가면은 각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각훈. 이 각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삼국시대 고승들을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남기기도 했다는 거.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관음신앙 나옵니다. 자, 여기 관음신앙. 우리 의상하면요, 원효하면은 이제 뭡니까? 아미타신앙이죠. 아미타신앙을 강조했다. 근데 의상은요, 여기에 아미타신앙 플러스 관음이 갑니다.
관음신앙. 요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의상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미타를 빼고는 뭐만 나오냐면요. 주로 관음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요거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음신앙 체크 꼭 해두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신문 화쟁론을 저술했다. 신문 화쟁. 자, 우리 화쟁 사상 싸우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서로 조화롭게 잘 지내자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화쟁 사상 하면 여러분들 원효 딱 떠오르시는 화쟁 사상. 그래서 일심을 강조했죠. 하나의 마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또 고대 국가 삼국시대의 또 고분 양식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는요, 널방을 벽돌로 쌓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딱 보겠습니다, 그림. 딱 보니까 이거 느낌이 뭡니까? 이게 약간 무령왕릉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바로 그럽니다. 일단 벽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벽돌. 그쵸? 이건 어느 무령왕릉입니다. 우리가 이제 벽돌이 나옵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중국 양식의, 그쵸? 중국식의 어떤 그런, 무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질이 주로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벽돌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주로 이제 이런 벽돌에 무덤에서도 이제 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흙을 구워서 만든 이런 벽돌의 어떤 무덤 양식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돌이 사방에 다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벽돌을 만들지 않고 그냥 돌을 쌓아갖고 만드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령왕릉인데, 자, 무령왕릉이 아니고요. 뭡니까? 예,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그렇죠? 벽돌 무덤 형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보겠습니다. 돌로 널길과 널방들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다. 자, 보겠습니다. 널길을 만들었어요. 자, 약간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굴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 같은 경우는 가는 벽돌 무덤. 나는 굴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굴 스타일의, 돌로 만든 방. 널방이 바로 돌방이죠. 돌로 만든 방.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네. 가는 벽돌, 나는 굴식 돌방 무덤.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렇죠. 대표적인 벽돌 무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은요. 중국 남쪽의 왕조죠. 어떻게 보면 중국 정통 왕조였던 남조 중에서도 이제 주로 양나라의, 그쵸? 양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 맞습니다. 자, 무령왕릉의 특징을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무령왕릉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왕릉을 이제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요. 묘지석이라는 거 혹시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지석이라는 게 발견되는데 여기에 이제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무덤이다라는 게 여기에 묘지석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묻혀 있는 피장자, 그렇죠?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령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12지 신상 조각.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언제냐면 통일신라 때예요. 통일신라 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원래 굴식 돌방 무덤이 12지 신상하고 둘레돌을 안 했는데 통일신라 때는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둘레돌도 쌓고요. 12지 신상도 조각해서 주변에 봉분 주변에다가 이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무덤이 김유신 묘가 되겠어요. 김유신 묘. 김유신의 무덤이 바로 이런 12지 신상과 둘레돌을 조각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자, 벽과 천장. 우리가 이제 이 굴식 돌방 무덤은요, 특징이 도굴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 다 털렸어요. 안에 있는 그런 부장품들, 왕의 부장품들 없어요. 근데 벽화는 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화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리을 한번 볼게요.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디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도굴이 어렵다? 이 도굴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딱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요. 돌무지 덧날 무덤. 신라가 통일되기 이전입니다. 통일되기 이전의 무덤 형태가 바로 돌무지 덧날 무덤이에요. 여기 이제 덧날 쌓고 여기다가 이제 돌을 안 치고 돌을 이제 쌓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아주 크게 이렇게 쌓는 형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도굴할 수 없는 형태죠.
도굴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껴묵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 특히 신라의 어떤 그런 무덤에서 우리 많은 껴묵거리 같은 것들, 왕의 부장품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1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